에밀리는 엄마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경제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연구는 수면이라는 보편적인 육아 주제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도 예외는 아니죠. 잠은 단순히 아이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연구들은 수면이 아이들의 발달과 웰빙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드아일랜드에 사는 3,0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잠을 덜 자고 늦게 취침하는 아이들은 학업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사실 성적과 수면 시간의 관계는 그다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2만 명이 수면 습관을 조사한 2010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수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낮잠의 수준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린이가 졸리다고 느끼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밤잠 외에 수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해보죠. 수면 부족이 실제로 학교 성적을 저하시킬까요? 빈곤과 같은 또 다른 요인이 수면 부족과 성적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8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평소보다 1시간 덜 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에게 1시간 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대단한 조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일정에 따라 1시간을 더 자거나 덜 자고 있는 현실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연구자들은 이 1시간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적게 자는 주말에는 기억력과 수학 시험에서 더 나쁜 성적을 냈고 감정적인 폭발도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구는 권장 수면 시간 내에서 되도록 많이 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라면 1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부모가 전일제로 일하면 자녀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부모들, 그리고 슬프게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이에 대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거나 집에 있는 것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한다거나 관계가 더 좋아지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비만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부모의 노동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집 밖에서 일할 때 자녀가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며 가족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성적에 워킹맘의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곳은 저소득층 가정과 유색인종 가족이었습니다. 또한 워킹맘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근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고소득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일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매우 작은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일을 하는 시간이 자녀와 함께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동과 아동 비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더 강력합니다. 부모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아동은 비만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고소득 가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일제로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덜 먹고 탄산음료를 더 많이 마시며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비만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부모의 웰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신이 어머니라면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업을 갖는 것도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이 있는 것도 여성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두 가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즉, 직업과 가족을 동시에 갖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로 일하는 어머니들은 집에 있는 어머니들보다 더 지치고 피곤하고 비참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야채를 먹으라고 애원하거나 과자를 그만 먹게 하느라 힘겨운 적이 있었나요? 아이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많은 부모에게 걱정과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식단에 대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든 나쁘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식단은 성인이 되어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특정 음식에 대한 취향은 자궁에서도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는 임신 중에 당근을 많이 먹은 엄마의 아이들은 나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당근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에 깊은 애착을 유지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여전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전통적으로 쌀을 먹는 인도의 한 지역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밀을 주로 먹는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이사한 곳은 쌀값이 더 비쌌지만 이들은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채소를 잘 먹게 되는 데에는 반복이 핵심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채소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채소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고추와 호박을 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평균적인 반응은 우회기였죠. 그러나 6번이 시도 후 평균적인 반응은 거의 맛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연구가 끝날 무렵에는 아이들이 처음보다 4배나 더 많은 야채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채소를 한번 먹여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주고 또 다시 주는 방법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나요? 아이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무섭게 몰아붙이는 호랑이 엄마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는 방목형 엄마인가요? 이번에는 다양한 부모의 유형 중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들 주위를 맴돌며 아이들을 챙겨주는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자녀의 알람시계 역할을 하여 제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부모입니다. 그 사이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의 교복을 정리해 놓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녀가 가방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헬리콥터 양육은 끔찍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요? 데이터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관여가 많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훨씬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연구들을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도 부모의 관여가 많을수록 아이들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일 스스로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고 숙제를 기억하는 10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대부분 이러한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인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잊어버리거나 지각을 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헬리콥터 부모를 둔 아이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꽤 지나면 헬리콥터 부모의 자녀는 이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 육아는 과해지기 쉽고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심하게 관여하는 경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약하고 불안과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가 대학에 가기 전에 아이 주변을 맴도는 빈도를 줄여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부모의 관여도 있을까요? 데이터에 의하면 자녀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좋은 태도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자녀를 적극 지지해주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 숙제를 대신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구들은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학교 일과가 8시간이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13년 동안 출석한다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거의 19,000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최고의 성공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훌륭한 학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요소들을 살펴보죠. 훌륭한 학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결과를 보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험 많은 유치원 교사에게 배운 사람들은 유치원에서의 성과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20대 후반에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들까지 포함된 또 다른 연구는 높은 수준의 교사를 두는 것이 10대의 임신율을 낮추고 노년의 소득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훌륭한 학교는 종종 작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지 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차터스쿨에 보낼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실제로 더 좋은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령 차터스쿨에 다니는 아이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교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가정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주의 학군에서는 추첨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터스쿨에 다닐 자격이 있는 어린이를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이 학군의 데이터에 따르면 차터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좋습니다. 성취도 향상도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면 공립학교보다는 차터스쿨을 원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댄스, 축구 연습, 테니스 수업 등 21세기의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운동 활동은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아이를 여러 스포츠 클럽으로 끌고 다니며 당신은 어쩌면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스포츠 사랑의 이전과 함정에 대해서 과학문헌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건강과 체력을 위해 자녀를 방과 후 스포츠 클럽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 스포츠 활동은 어린이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비만과 관련한 데이터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과체중 방지에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연구들은 미식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오히려 과체중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과체중인 어린이가 미식 축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므로 확실하지는 않죠. 운동 활동이 아이들을 과체중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정크푸드 역시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스위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방과 후 운동을 했던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지 2년 후에도 더 높은 수준의 유산소성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스포츠의 또 다른 장기적인 이점에 대한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성인이 되어 더 많은 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손실 비용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스포츠는 자녀의 신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뇌진탕을 통해 뇌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머리에 대한 반복적인 외상이 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노년의 신경학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과외 스포츠 중 일부는 이러한 종류의 외상을 더 잘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미식축구는 모든 스포츠 중 뇌진탕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축구, 특히 여자 축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레슬링과 농구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손실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자녀가 달리기, 테니스 또는 수영과 같이 뇌진탕 위험이 낮은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걱정되시나요?
현대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 또는 넷플릭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컨텐츠나 텔레비전, 즉 스크린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크린을 보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의 일부는 단순히 스크린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17세기와 18세기에 소설이 유행하자 사람들은 소설이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기도 했으니까요. 새로운 것은 늘 두려움을 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스크린을 보는 시간에 대해 걱정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관련 데이터는 예상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미국 어린이는 평균 일주일에 24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지만 텔레비전 자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V를 볼 수 없는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TV의 영향보다는 이러한 아이들이 숙제나 독서와 같이 학교 성과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관해서도 근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방금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끝낸 어린이는 비폭력적인 게임을 한 어린이보다 더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아니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실제로 사람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드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걱정하지만 관련 데이터는 게임을 하는 어린이의 2%에서 10% 사이의 소수만이 중독 징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아이들은 그 이전부터 중독 성향이 있었다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았다면 대신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것들에 심하게 중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크린을 보는 시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수면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침실에 텔레비전이 있는 아이들은 잠을 덜 자거나 수면의 질이 점점 더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관련 연구들은 취침 2시간 전에 스크린을 보는 어린이의 경우가 더 나쁘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치도록 다독거려야 하는 습관은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